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서울하는 거 네. 서울에 밖에서 낮에 활동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20년도에 메가시티 관련해서 그때부터 논의가 본격화됐는데, 수도권 집값 폭등에다가 균형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이 커지고, 그래서 주로 메가시티 관점에서 행정통합 역시 다루고, 아마 오늘도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디테일하게 더 잘 아실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관점 좀 말씀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행정통합,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더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순서는 이렇게 크게 첫 번째는 그냥 슬 넘어갈 것이고요. 결국은 사실은 이제 이런 주제가 균형 발전과 분권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크게 초강력 협력, 초강력 발전 전략 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제 특별지자체를 만드는 방식, 행정통합으로 가는 방식,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런 맥락에서 초강력 전략, 이걸 이제 해외 사례를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원래 이번 이제 발표될 때도 해외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프랑스 사례하고 일본 사례도 길고 그랬으면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사례에 대해서 행정통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이 우리가 이제 행정통합을 이야기하고 메가시티를 이야기하고 초강력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금은 이제 약간 익숙해졌는데 2020년도에 처음 이제 이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뭔가 시도 단위의 그런 접근을 좀 넘어서야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크게 보면은 균형발전 정책이 이제 참여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로 약 20년이 지났는데, 거의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가는 거 아니냐.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은 혁신도시나 공공기관이 전환한, 또 특별하게는 이제 행복도시까지 20년 동안 균형발전 정책을 대표한 그런 정책들이었는데, 이것들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서울 초집중 현상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 그런 인식이 커진 것 같습니다. 20년 이후, 그게 21년에 분출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크게 봐서 어떤 왼쪽 편은 사회적인 변화, 사회경제적인 큰 변화를 정리하고 있고, 오른쪽 편은 도시, 공간, 지역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저 오른쪽 편에 위에 두 개만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메가시티 혹은 광역화, 초광역화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컴팩트 시티, 또 동네, 로컬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같고 반대 방향의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지금 둘 다가 지금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고, 두 개의 방향이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 선거 때부터 나타나는 30분 도시, 15분 도시, 이게 세계적으로 하나의 트렌드예요. 뭐냐면은 어떤 도시에서 더 적은 거리를 움직이고, 더 좁은 공간 범위 내에서 더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도시의 중심지가
하나인 게 좋을까요? 여러 개 있는 게 좋을까요? 네, 도시의 중심지가 여러 개 있는 게 좋겠죠. 전통적인 도시는 도시의 커다란 중심지 하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모든 활동들이 집중하고 그랬다면은 현대 도시는 저기 이제 다핵 분산 도시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 개의 중심지를 만들고 가급적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서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그게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나온 15분 도시의 개념입니다. 크로노 어버니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메가시티 하면은 도시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데 어떻게? 그렇지만 도시의 중심지는 기존보다 훨씬 많아진다. 여러 개의 중심지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메가시티를 하게 되면은 사실 도시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하나의 중심으로 다 모든 요소들이 집중이 될 테니까. 그래서 메가시티를 하게 되면은 뭔가 주변 지역은 소외받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시는 뭐 중심부에 이제 혼잡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주변부는 한산하고, 이제 미래 도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되는 도시는 여러 개의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로컬 활성화라는 것하고 메가시티가 이렇게 동전에 같이 주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나머지 이제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총인구 감소, 수도권 인구 재집중. 사실 이제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당연하게 총인구 감소가 제일 큰 뉴스인데 지방에서는 조금 다르죠.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어섰다. 이것이 더 혹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관점, 수도권의 관점과 지방의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뭐 요거는 이제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 수도권이 실질적으로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실 수도권을 뭐 여러 가지 이제 편의상 서울, 인천, 경기로 정리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이제 통계를 잡을 때 그렇게 가정을 하고 통계를 잡습니다만, 사실은 충청도의 북부 그리고 강원도의 서부도 이미 수도권에 상당 부분 편입되고, 그래서 경제적 상호작용을 따지면 충청권 이렇게 나타나고 서울과 강원이 하나의 경제 권역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이제 그런 게 실제 조사를 보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균형 발전이 20년 전에는 인구의 다수,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의제였다면 지금은 그렇게 되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 실제로 서울에 가서 일반 시민을 만나든 아니면 지식인을 만나든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균형 발전을 왜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 뭐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20년 동안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이 변했고, 그래서 우리가 대선 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20년 전에는 균형 발전 관련된 쟁점이 선거를 좌우하는 의제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선거 때도 아주 큰 쟁점은 되지는 못했어요. 그게 이제 저런 인구 구조선의 변화와 관련돼 있다는 점이고, 이거는 이제 산업구조 재편과 관련돼 있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20세기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경제를 견인했던 수도권에 쉽게 말씀드리면 본사가 있고 동남구원에 공장이 있는, 그래서 물론 수도권으로 많은 돈이 집중했지만 지방에 특히 동남권에도 상당히 지분이 있었던, 이게 이제 전통적인 산업 구조의 공간적인 구조입니다.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게 2000년대 이후에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 반도체 공장이 그렇게 멀리 지방으로 가지 않잖아요. 수원 언저리에. 산업 특성상 그렇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엔지니어가 고화를 내려오려고 지방으로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현상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구조가 계속 재편이 되면서 그냥 유지가 아니라 점점 수도권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사실은 거제 조선소나 뭐 이런 이제 조금 흔들흔들하지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전통적인 산업의 비중이 더 축소되게 되면 그 영향만으로 또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수도권 집중이 서울로 집중이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지만 산업구조에 따른 영향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인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이제 수평적인 분업 구조, 자율주행이라든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클러스터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이거를 수도권에서 발달 중심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느끼는 입장에서 하여튼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봤을 때 금융발전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메가시티라든지 행정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고할 때 이런 관점에서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도권 초집중 시대가 앞으로 더 가속화될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두 번째는 수도권의 여론이 국가적인 여론에 점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수도권 정책에 대한 부분,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인데 사실 지금 정부의 광역권 정책이 지방 초광역권 정책입니다. 4+3이라고 수도권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지방을 우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에 대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의미는 이제 모든 요소, 모든 자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라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에 대해서도 명확한 발전 방향을 갖는 것이 좋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진보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고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결국은 어쨌든 균형 발전을 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이제 답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못하면 균형 발전에서 뭐 공공기관이든 이전이든 어떤 조치가 됐든 좀 결국에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관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게 이제 그 지난 정부 때, 이번 정부 때는 특별히 진행되는 건 많지 않습니다만 지난 정부 때는 균형발전과 분권 중에 사실 분권 과제에 많이 집중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그거는 이제 수치상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확인을 해나가면서 특히 정부 초반부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긴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재정분권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분권이라는 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데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건데 지방세를 많이 받는 데는 어디죠? 지방세를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따지면 지방세를 많이 받는 데는 수도권에다가 서울이겠죠. 서울에서도 부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재정 분권을 하면 오히려 수도권의 몫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여러 추가적인 조치들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치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정부의 그런 경험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우리가 지방을 두 가지 의미로 쓴다. 그래서 지방 분권이라고 할 때 행정 체계상의 지방을 의미하는데 이때는 비수도권의 지방이든 서울의 지방이든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지방할 때, 지방자치단체 할 때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분권에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는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 특별히 유리한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로. 근데 우리가 지리 공간적인 용어로서 지방에 접근했을 때는 이제 수도권과 지방,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때는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고, 그래서 우리가 균형 발전 관점에서 지방을 이야기할 때는 암묵적으로 당연히 이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의 지방을 이야기하는데, 지방 분권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권 정책들이 사실은 비수도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당연하게 같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균형 발전하고 조금 별개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걸 이제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분권, 특히 자치분권은 민주주의 심화와 헌법적인 과제, 이게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간에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과제입니다. 근데 균형 발전 과제, 균형 발전 정책은 지리 공간적인 것이고 많은 측면에서 사실은 집권적인 정책입니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세를 걷어서 교부금을 어려운 지자체에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이렇게 균형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균형 발전에서 그런 이제 특별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별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한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사실 인식을 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반비례할 수 있다. 아니다. 지방 분권을 해서 특성화 발전을 추구하면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냥 사실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지난 정부 때도 분권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이게 양립 가능한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균형 발전 정책을 기존의 논의가 이제 오른쪽에 3개 컬럼이고요. 그 분권 정책, 합리적 균형 발전 정책. 그래서 재정 분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를 늘리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지자체는 더 좋아하겠죠. 서울이 더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과 같은 여유가 있는 데가 전혀 마다하지 않는다, 선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합리적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이제 교부세나 보조금 등을 이제 늘리는 거죠. 이것은 오히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서 선호하겠죠. 비수도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지역. 그래서 그걸 이제 왼쪽 편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분권에서도 지방세와 이전 재원을 보시면 지방세는 오른쪽에 있는 재정 분권의 가정이 일반적인 지방세를 증대하는 것. 근데 이전 재원은 교부세나 포괄 보조금, 국고 보조금인데 사실 지난 정부 때는 재정 분권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증대하는 것에 많이 초점을 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 특히 균형 발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왼쪽에 두 칼럼을 보시면 저표에서 혁신적 균형 발전 정책에서 아까 말씀드린 혁신도시나 공공기관 이전이나 산업단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인구를 100명쯤 내려왔다면 왼쪽에 있는 어떤 교육정책이나 의료정책이나 다른 분야의 정책으로 인해서 100명이 아니라 500명, 1000명씩 서울로 가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균형 발전 정책만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다. 오히려 교육 정책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지역 대학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위기 상황에 빠지느냐.
또 이제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의료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균형 발전 정책에서도 지금까지는 좁은 의미의 균형 발전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던 이런 분야, 요것을 이제 암묵적 균형 발전 정책, 메타적 균형 발전 정책 이렇게 부르는데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하고 조금 더 관련성이 있는데 분권과 관련해서 사실 가장 일반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왼쪽에 이상적, 협상적, 지배적, 대칭적 분권 모양인데 우리나라는 어디하고 좀 비슷할까요? 협상적 미국 모델은 주정부하고 연방정부하고 상당히 대단한 상황에서 협상하는 조금 우리하고 조금 다르겠죠? 예,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 국가 중에서도 사실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심하고 또 그걸 이제 어떻게 타개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해온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관련해서 많이 참조를 한 나라인데 유럽에서 예를 들면 독일은 좀 많이 다르고요. 도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상적 분권 모형은 거의 연관됩니다. 협상적 분권 모형은 말씀드렸고 지배적 분권 모형은 이제 지배라는 의미는 통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분권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나라의 중앙정부가 확실하게 통치를 하는 오히려 통치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다 이렇게 자치를 무한대로 강화하거나 그런 것하고는 이제 거리가 있다. 일본 사례는 사실 실질적으로 분권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위계적이라는 의미에서 충돌인데 조금 참고만 하시는 것도 같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분권의 모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앙정부가 어떻게 지방정부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여전히 국가를 이전보다는 하향식의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의 어떤 자립성 혹은 창의성을 도모하면서 더 중요하게 책임성이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지역과 파트너십을 맺는다. 영국과 프랑스. 그래서 그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요거는 조금 넘어가고요. 그래서 메가시티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2010년에는 2010년에도 막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는데 이때는 수액 경쟁력 중심의 논의였고요. 그런데 2020년에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다 필요하다. 국제 경쟁력과 또 균형 발전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2009년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MB 정부 때 광역 경제권에서 시작이 돼서 이 20년 후반에 이제 국가 균형 발전 행정구 완성 TF가 민주당에서 만들어서 보고서를 냈는데 저 보고서를 이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때 세 개의 메가시티 유형과 두 개의 행정 통합 유형, 대구경과 광주전이나 그때부터 이제 행정 통합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또 특이할 만한 것은 이제 전북이 따로 가겠다라고 해서 강소권으로서 그때부터 강원, 전북, 제주 그렇게 분류를 했고 이 부분이 그다음 대통령 선거 때도 거의 유사하게 5+3으로 계속 연결이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례로 돌아갈 텐데 발표를 하면서도 이제 프랑스도 강력화를 한다는 이런 발표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2개의 원칙용을 13개 광역권으로 재편하는 시도가 2000년대에 있었고요. 원래 계획은 저 아래쪽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6개 정도 뭉치는 거였습니다. 6개 정도 뭉치는 거였는데
사실 그건 너무 이제 과도하고 힘들다 보니까 13개로 납작이 됐습니다. 됐고 그 결과가 오른쪽에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레지용의 평균 부분은 이제 300만, 300만 정도로 올라갔고요. 근데 프랑스가 저렇게 한 이유는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저거 이제 EU 경제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EU 내에서 많은 도시들이 국가 간의 경계가 실질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하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내에서 도시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각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키우면서 그것을 이제 프랑스 전체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한다.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의 관점과 경쟁력의 관점이 둘 다 녹아 들어가 있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시간이 갈수록 경쟁력 측면에 조금 더 강조점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뒤에서 행정 체계상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레지용 자체는 사실 프랑스 사람들한테 아주 익숙한 행정 체계는 아닙니다. 익숙한 행정 체계는 코민과 데파트망, 그리고 이제 레지용인데 코민과 데파트망이고, 이 데파트망이 한 100개쯤 됩니다. 100개쯤 되는데 요거는 이제 사람들한테도 익숙하고 뉴스 같은 데도 자주 나오고 하지만, 레지용은 예를 들어 우리로 따지면 특별지자체 정도인 거예요. 있기는 있고 전략적으로 실제로 행정적으로 중요한데 경제산업 전략에서 일상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활용되거나 익숙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은 레지용의 어떤 역할, 기능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 그 핵심은 경제산업 전략인데, 경제산업 전략을 너무 작은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고 대규모 투자가 되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행정통합과 직접 연결시키기는 무리가 있어요. 오히려 특별지자체와 표면적으로 행정통합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쳐서 특별지자체를 구성하는, 지금은 이렇게 재정적인 준비가 안 돼서 거기서 당장 엄청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재정 투자와 관련된 준비랑 협약이 만들어지면은 산업투자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광역교통도 당연히 포함되겠습니다. 대학 중등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것도 교육 같은 거 이제 한꺼번에 옮겨가는 게 아니고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일부 같은 경우는 더 작은 단위 코민과 데파트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대학 중등교육 그리고 상층은 지원에서 담당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의 통합을 할 때는 통합된 행정 단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저것 빼고 모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무를 할 것인가를 특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경제산업 전략이나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특별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행정통합이 진행되면은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셈이 되고, 그것은 이런 식의 레지용 공격화하고는 지지가 많이 이제 멀다. 그래서 프랑스의 광역화는 사실 두 가지 축인데, 레지용은 전체를 고발하는 거예요. 프랑스 국토 전체를 22개로 나눴다가 13개로 나눈 거고, 메트로폴 정책은 대도시권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 거예요. 사실은 불경 메가시티가 제대로 되려면 핵심 산업지역,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빼놓고 갈 수는 없고 우리 상황에서 같이 가다가 결국은 무너질 때 서부 경남의 시군들이 줄줄이 이제 손들면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분명히 다른데 그걸 이제 뭐 이렇게 대략 봉합한 채로 하면은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프랑스는 대도시권 중심의 메트로폴 정책하고 전체 국토를 포괄하는 지용 전략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그리고 프랑스의 정책은 상당히 효과를 거둔 셈이에요. 전후부터 쭉 진행이 됐는데 인구 비율을 보면은 마르세유 같은 경우가 50년에 1.8%였는데 전국 인구 중에 1980년 2.5잖아요. 오히려 늘었잖아요. 그리고 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리옹이나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프랑스는 사실은 전후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근역발전 정책을 추진을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뒀고 거기에 기초해서 2000년대부터는 이제 파리를 조금 양적으로가 아니고 질적으로 발전시켜보자 이제 이런 정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조금 노력을 가지고. 근데 영국도 사실 이제 프랑스만큼 되지 않았던 것이 프랑스는 사실 유럽의 일부고 EU 체제이기 때문에 파리가 중심이고 프랑스의 많은 도시들이 외곽에 있는 것 같지만 저 많은 도시들이 또 유럽의 다른 도시들하고 잘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영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프랑스보다 영국에 가까운 조건이죠. 사실상 실질적인 의미에서 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 특성을 인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파리의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논의를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나온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파리의 뼈대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자 라고 해서 드리는 게 파리 익스프레스입니다. 쌍평이 두 개, 세 개 겹쳐 있는 구조입니다. 그걸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GTX하고 비교해보면 이제 그 차이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저렇게 도심부로 상당히 먼 곳에서 수원이나 심지어 원주까지 나오는 저기서 아주 빠른 시간에 출퇴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초고속 열차를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국민적인 저항도 없고 전문가들도 기초를 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하는데 수도권 집중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수도권 집중뿐만 아니라 저것은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로의 초집중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게 저 라인들에서 멀리 벗어나 있으면 이제 지방소멸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중간에 있는 그림이 사실 최초의 아닙니다. 최초의 아니고 경기도에서 그나마 항의를 해서 보정이 된 것이 오른쪽으로 그나마 이제 이렇게 환상으로 연결하는 성들이 조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균형발전 정책은 근본적으로 수도권 공간을 저렇게 기형적으로 집중할 수 없게끔 디자인하는 것을 막는 데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약간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고, 그 다음 이제 영국 사례를 보면 영국은 또 조금 다른데 영국은 정치적으로 어떤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보수당 정부일 때는 보수당 정부는 보통 보수적인 쪽으로 커뮤니티의 자치권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강력으로 합치고 이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분권, 로컬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갔다가 노동당이 집권하면은 균형 발전을 중시합니다. 다 같이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산업 전략이 중요하니까 크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에 보수당이 집권하니까 그렇게 크게 묻는 것, 알리에를 또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러다가 지원 정책이
양쪽을 조금 융합한 거예요. CA하고는. 그래서 이 정책은 2014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상당히 성과를 거두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력 측면하고 또 균형발전 측면을 종합해서 이 중간에 정부는 많이 바뀌었지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은 특별지자체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불경 메가시티가 특별지자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공권위원회가 조건에 합의까지는 했는데 의회 승인을 받고 그리고 시장 선출을 하고 이제 이런 측면들 쉽게 무너질 수 없도록 만약에 이 과정을 통과했는데 뭐 이렇게 거부를 한다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페널티를 받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사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아까 분권의 관점에서 지방으로 권한과 사무와 재정을 이양해달라 주면 무조건 잘할 수 있다. 이게 지방의 관점에서는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가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죠. 중앙정부는 여러 개의 지방이 참여해서 적절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메트로폴 내지형 전략을 만들었고요. 영국 정부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지금 CA까지 온 거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을 하려다가 중단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대구 경북에 행정 통합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오케이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틀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대구 경북을 들어주면은 그 수많은 청년들을 다 들어주면 광주 전남도 당연히 들어줘야 될 텐데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가냐니까 중앙정부에서 디자인이 없는 거죠. 이런 식의 디자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권협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약간 우리하고 다른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대구 경북에서 뭘 한다, 중정권에서 뭘 한다. 그럼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놔야지 안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이제 굉장히 제약이 많죠. 사실은 법은 현실을 반영해서 그때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건이 달라지고 그래서 주로 프랑스나 영국에서 하는 방식은 협약이나 계약입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앞으로 5년 동안 돈을 1,000억을 줄 테니 당신들은 이것저것을 한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파트너십 약속을 하고 약속을 못 지키면은 은행을 지원한 다음에 지원액을 삭감하든지 끊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낮은 단계에서는 협약 그리고 더 높은 단계에서는 계약의 방식으로 지역의 초강력권 여기에는 이제 대도시권 프랑스에서는 벨지움과 중앙정부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협상을 한 다음에 딱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방식이 다른 거는 프랑스는 13개를 쭉 나누고 13개의 레지용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다 같이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합니다. 어느 레지용에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을 내걸고 준비된 지자체부터 중앙정부가 상대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CA가 2014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 주 17년까지 하늘색이 아마 체결이 된 지역입니다. 점점 이제 순차적으로 늘어나고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단계도 이렇게 1, 2, 3단계, 3단계에서는 시장을 선출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는 뭐 이것만 가지고 보면은 사실은 영국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대구 경북이 준비되는 이제 중앙정부하고 논의를 하고 또 불경 메가시티가 준비가 되는 중앙정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이 없이 하다 보니까 적절한 방향으로 어디로 끌고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고민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하여튼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게 제일 이상적인 메가시티인데, 암스테르담 중심으로 이제 세계 합쳐서 4개의 도시입니다. 암스테르담이 제일 중심 도시고 제일 크긴 하지만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또 사다리꼴 이제 사각형 모양이라서 이렇게 환상으로 연결되기도 쉽죠. 제가 저기 가서 기차를 타고 왔는데 진짜로 거의 뭐 이렇게 보통 연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유럽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러는데 저기만 특별하게 네덜란드만 저렇게 4개 지역을 연결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굉장히 많은 기차 노선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특성화된 지역들을 연계하고 있어서 네트워크형 메가시티의 아주 전형적인 성공적인 사례로 많은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어 강원 같은 데도 저걸 지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구 경북도 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대구의 관점에서는 이제 대구를 거점화해서 대구 경북시를 만들자는 이게 쉬운 접근이 되겠고 효율성의 측면에서 그게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CA하고 배경 메가시티의 차이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행정 종합 사례 요거는 한번 되짚어본 거예요. 2020년에 이렇게 실제로 추진이 되면서 저 때는 광주 전남하고 대구 경북하고 초기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다 뭐 논의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별로 잘 안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잘 되진 않았고요. 그렇지만 논의 자체는 상당히 교과서적으로 돼서 행정통합 추진 절차에서 보면은 주민투표를 당연하게 이제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 저 오른쪽 편에 기본 원칙에서 1대1 대등 통합, 지방 분권형 통합, 상생의 통합, 성향식 통합 이런 원칙들을 공유를 했는데 뭐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024년 진행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이고 합의문도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강조를 하는 게 합치면 얼마나 큰가를 강조를 하고 여기서 또 정부가 특별히 이제 지원을 해주면 또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가를 강조하고 논의 자체가 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이렇게 그 지역 내에서 어떻게 산업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재정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협의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뭐 대구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 외에 별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그 통합, 경제적인 통합,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경제적인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는 건데, 사실 이제 특별지자체를 하려면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자체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되는데, 행정통합을 하면 지금 수준에서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존 행정체계를 활용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답이 되기는 힘들겠죠.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봤지만. 그래서 도쿄도 이야기도 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제 조금씩 사례가 나오는데, 오른쪽이 이제 도쿄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왼쪽이 그래서 구로 구성된 구부 지역이다. 왼쪽이 이제 타마 지역이라고 이야기는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뭐 이것도 대구 경북 통합의 이제 근거로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금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이게 도쿄구와 도쿄시가 통합을 해서 도쿄 도로 되는 것은 1943년인데 사실 타마 지역은 그 훨씬 이전에 통합이 됐습니다. 훨씬 이전에 도쿄 구로 통합이 된 것이고요. 도쿄구가 도쿄 전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때 통합이 된 이유는 당연하게 1893년이니까 뭐 분권이나 뭐 그런 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었겠죠. 아니 정확하게 그 반대의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쿄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적 중심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나가와 현이 이제 상당히 강력한 현이었고 뭐 거기에 이제 진보적인 또 정당도 있고 이런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도쿄 주변에 형성된 정치적인 힘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라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면적으로는 도쿄의 수원고인데 표면적인 이유도 역시 도쿄 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도쿄 중심으로 크게 대도시권을 형성한다. 효과적으로 도쿄 주변 지역을 통치한다. 그런 맥락에서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44년, 45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전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뭐 대구 경북 통합의 사례로 들기에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 보여지고 아까 프랑스 레지옹 통합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코민과 데파트만과 레지옹이 있는데 코민이 물론 제일 기본적인 단위고 여기에서는 이제 일단 생활 공동체가 되는 도시 개념이기 때문에 뭐 파리 자체가 하나의 코민, 역사 속에서 파리 코민이 있지만 200만짜리 코민도 있고 몇 명짜리 코민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데파트만은 혁명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제 지자체로서 역할을 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이게 익숙하고 레지옹은 정부의 어떤 전략적인 경제 전략이자 산업 전략을 시행하되 지역의 자율성과 이제 함께 가기 위해서 설정한 것이지 레지옹으로 지자체를 다 통합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는데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서 예를 들어서 초등부터 고등까지 전부 뭐 대구에 대구 경북 교육청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실 이제 데파트망이나 코민과 레지옹 이제 학교에 따라서 관할을 다르게 둔 것도 이제 저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경험이 축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니 남대의 특별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사실상 힘들다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고요. 네, 2020년도 안에 비해서 훨씬 더 스케일을 크게 나오는 거라는데 이것이 다 가능할까? 개발 특례와 관련된 주요 안들을 몇 개 이제 뽑아봤는데 저것이 다 가능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속세,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국세, 일부 지방이용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특정 지역에만 풀어주기는 힘든 어떤 그런 법안들이기 때문에 그런 특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지역 혹은 어떤 유형, 예를 들어서 행정통합 유형,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에 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나마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대구 경북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저런 특례들이 다 받아들여질 것이다. 저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유형화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제주, 강원에 전부까지 들어와서 지금 제주는 원래 20년 전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자치를 했는데 그때도 사실 알맹이는 많이 빠지고 이제 엉뚱한 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국토지방도 도로 관리를 제주가 가져가는데 실제로 국토부에서 도로 건설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아서 오히려 그 뒤로 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경험이 조금 축적이 돼서 사물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정과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동의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실제 돈과 같이 가야 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강원과 전북은 아직까지 아주 실질적인 지원에는 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행정통합 유형에 대해서 저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럼 특별자치도 유형은 나몰라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는데 이제 다른 내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충청권도 하고 부울경도 한다고 하는데 충청권만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뭐 처지가 다르니까 이렇게 유형별로 가고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조금 특성 있게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근데 다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이제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뭐 예산 문제 때문이라도 예를 들면 영국과 같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지역을 처음부터 다 지원하기보다는 지원하되 이제 준비가 된 지자체부터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특정 지역, 특정 번역만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 저 오른쪽의 표는 왜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된 합의가 내용은 그럴듯했지만 21년 말에 만들어진 껍데기입니다. 우리가 영국 사회에서 분권협약, 디볼루션 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분권협약의 핵심이 재정투자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데 돈을 얼마 준다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정투자는 총학의 특별협약이라고 따로 묶어놨어요. 분권협약은 어떤 사물을 넘겨줄게, 어떤 사물을 넘겨줄게, 이것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21년 가을 이후로 분권협약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논의가 좀 되고, 부울경 메가시티 MOU 체결할 때도 분권협약에 대해서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각 부처가 돈을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생각이 없었고, 결국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했던 것은 범부처 기구를 만들어서 각각 부처에서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10%씩 가지고 와서 이걸 묶어가지고 그 다음 그렇게 해야지 지역하고 이렇게 협상할 준비가 되고, 중앙정부의 준비는 딴 게 아니라 부처가 가지고 주머니를 일부씩 가져와서 범부처의 주머니를 만드는 겁니다. 영국도 그렇게 했고 프랑스도 그렇게 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못하고 있죠. 의지가 약할 수도 있고 필요성을 잘 인식 못할 수도 있고, 그냥 개별 부처로 다 놔둔 상태에서 계속 뭐 조금 이렇게 사업 단위로 조금씩 내놔라 해서 협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당연히 잘 안 되죠. 네, 잘 안 되고 그래서 지역교육 관련된 것도, 지역교육 관련된 이제 행정통합 특별시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교육특례가 특목고 만들겠다. 대학 설립과 거의 내용이 없는 겁니다. 거의 내용이 없는 것도 지금 지역대학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대구 경북 특별시를 하면 어떻게 이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RIS라고 하는 사업이 초강력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이게 이제 대구 경북에 만들어진 혁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보면은 대학이 참여하고 지자체가 참여하고 혁신기관이 이렇게 참여하는데 사실 성과는 크게 없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처음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저 구조 하에서는 교육부도 지자체도 참여하는 대학도 뭔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네트워킹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제 이런 구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번 정부에서 초강력 단위 사업을 다 커트를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 사업이 시도별 사업으로 다 회귀하게 되고, 뭐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RI에서는 이 정도고, 라이스 사업으로 다 지자체 단위로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잘 될 수도 있고 잘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초강력 사업의 경험이 이제 그동안 축적이 됐던 게 조금 날아가게 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특별시가 되고 메가시티가 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육 분야에서, 산업구조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초강력 단위의 협력을 해서 시너지를 만들 건가, 구체적인 디자인을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진행이 막 되려고 하는 것도 이제 컷하고 없애버리면서 그냥 장밋빛 그림만 제시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이제 그냥 대구를 경북으로 확장시키는
그것 말고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나오기가 힘든 거죠.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245개 특례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돈인데 돈을 협약을 통해서 하면은 어떤 일을 할 테니까 중앙정부한테 어떤 일을 할 건지 약속을 하고 우리한테 이주원이 필요하니까 계약을 하자. 뭐 3년 단위든 5년 단위든 이게 영국과 프랑스가 했던 방식이면 그보다 사실은 더 나아가는 거죠. 돈을 그냥 이쪽으로 더 달라. 절대 안 주겠습니까? 약속을 해도 줄까 말까인데 중간에 못 지키면 우리 끊어도 좋아. 이렇게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그렇게 약속을 받고 나눠서 주는데 그냥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쟁점을 대체로 익숙한 내용인데 꼭지만 보면 특별법 특례 만능 줄이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전략이나 메가시티 디자인이 전혀 없다는 게 사실은 선결적인 문제입니다. 양대 특별시는 조금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요. 사실 주민 참여가 당연히 필요한데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다양식의 통합이다. 그래서 2020년에 통합론이 기본 원칙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 통합이 안 되더라도 그냥 메가시티나 소강에 협력을 하더라도 이렇게 실질적인 사업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방식은 대구 중심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 지역 간에 혹은 여러 지역 간의 시너지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인가 이걸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과거의 안들 중에 대구안과 대구안 중에서 대구안이 상대적으로 반영된 것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경북의 분열과 소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쟁점과 그냥 제 관점을 좀 설명해 드려보면 일단 가져서 말씀드립니다.